5만 명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 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대변인 백지원입니다. 오늘은 장예찬 전 최고의 지방 일정으로 제가 오늘 홀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 가지 소식들, 주요한 소식들 한번 대선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후반부에는 제가 사전에 질문을 받은 것들, 그리고 댓글로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후보가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단일화 과정을 우리 당이 조금 어렵게 겪었던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후에 이제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11일, 12일 양일간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내용입니다. 이재명 49.5%, 김문수 38.2%, 이준석 5.7%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이제 기존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가 이제 좁아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격차는 오차범위 박힌 11.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지지세가 조금 힘을 얻는 모양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참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일주일 전에 장예찬 최고와 제가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소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런 지지율 규합도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었던 사실이다라는 것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또 유의미한 것은 이제 후보별 지지율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당 지지율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2.5%, 그리고 국민의힘이 36.8%, 개혁신당이 3.9%, 그리고 기타 정당이 2.6%, 이렇게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등은 1%, 2% 이렇게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무당층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무당층은 10%가 안 되는 9.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를 볼 때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것이 이재명 후보는 개인 지지율이 49.5%,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4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게 격차가 다소 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재명이 세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3주간의 플랜을 짜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38.2%, 국민의힘이 36.8%인데 지금 2%가 안 되죠. 1.4% 정도의 차이인데 당 지지율과 조금 유사하게 가고 있으나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중도층으로 확장을 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좀 내어놓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의 당의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 정무적인 방향성을 통한 새 확보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소구력 있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행보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중도층은 사실 정치인들끼리 누가 누구 편이고 새싸움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어젠다에 대해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이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결과를 봤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개인은 5.7%, 그런데 당은 3.9%, 그러니까 이 정도 2% 격차 정도가 나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되는 지지율에서 1.4% 차이면 큰 차이가 아니지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 지지율은 3%대, 당 지지율은 4%가 되지 못하는데
개인 지지율은 5.7%대이다 보니 사실상 지금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가 없이는 우리가 크게 인지하기 어려운 정당이다라는 점이 한 번 더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과정에서 반 이재명 빅텐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지금 수치로만 나온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는 지금 김문수 후보의 38.2%와 이준석 후보의 5.7%를 더해도 지금은 42.9% 밖에 되지 않는, 43.9%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는 김문수 후보가 개인의 경쟁력을 좀 더 확장해가고 강화해가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일, 12일 양일간의 조사예요. 그러니까 그 복잡했던 당내 여러 가지 혼란 이후에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결집 효과도 있었고 이제 후보가 확정된 이후의 결과다라는 점에서 그 수치를 좀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이제 사임을 하시고 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는데, 원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기존 비대위의 비대위원이었죠. 최연소였고, 그리고 지금 원내에서도 우리 당에서는 최연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징성의 의미를 둔 인사가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의 지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선대위원장도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청년파이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해왔기 때문에, 비대위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청년본부장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사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 당에서 4, 5개월간, 그리고 당뿐만이 아니고 많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던 여론과는 다소 다른 방향에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원들의 불만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다소 나오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의 직에 있었을 때의 이제 행보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팔로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처음 이야기를 했던 인터뷰 내용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젊은 시절의 김문수 후보처럼 정치개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던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원들에 있어서 설득해가고 신임을 얻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저는 내란 특검을 찬성했었던 것, 그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또는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들에 대한 모습들 중에서 가장 주요했었던 것이 사실 내란 특검이거든요. 내란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관련 인사들도 개입이 되어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견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정적으로 당원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을 만한 입장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여러 거취 문제 같은 것들이 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출당을 하거나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것들은 어렵고 스스로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죠. 저는 지금 갑자기 출당이나 탈당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참 이런 것들이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이슈인데, 이런 것들을 구태여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직에 있는 스피커가 대답을 해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몇 달간 겪고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그 판단할 수 있는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적을 유지할지 말지의 여부 또한 당연히 대통령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할 일이다 라는 것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기도 하고 우리 후보의 입장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오늘 대구에 갔을 때 이런 입장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슈가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원들께서 많이
좀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꼭 짚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내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한동훈 전 후보죠. 한동훈 전 후보가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민주당에서 하는 주장, 민주당 선대위에서 나오는 논평과도 일맥상통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가령 지금 갑자기 또다시 계엄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매우 부적절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과정에서 지금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차라리 그 이야기는 직접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대응을 하고 방어해 나가고 우리가 그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인지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민주당이 구태여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소위 한동훈계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당대회를 노리고 사실상 조기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당원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대선 전국인데 뭔가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런 발언들을 계속 분출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저는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단일화를 추진했던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끝이 났었고 그 과정에서도 정당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했었고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지금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금 이 시점에는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 당에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지만 특히 대선 전국에 있어서 이재명을 상대해야 하는 그리고 어느 때보다 막강해진 상대를 상대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할 행동은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인들의 그런 후보가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랄까요? 서운하다기보다는 이제 소위 신포도 이론이라고 하죠. 본인이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의 것을 훼손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굉장히 자칫 내부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치졸한 행위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언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에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선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지금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마치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과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용인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 선대위의 방향성이라거나 후보의 방향성이라거나 비대위원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는 듯한 어조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의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고 우리 당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다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결국에는 통합선대위를 만드는 게 목표다라는 이야기들이 김문수 후보나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이제 여러 당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은 지금 이제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을 모아달라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 지금 아주 절박하게 12월부터 국민들과 함께 쌓아왔던 핵심적인 인물이 나경원 의원과 윤석열 의원 두 분이었잖아요.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경선에 출마할 때도 체제 전쟁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런 아주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은 잠시 넣어두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저 강력한 이재명을 지금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당내에 중진이라면 마땅히 하셔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표를 맡았던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언행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지금 김문수 후보와 비대위원장의 입장 같은 것들을 보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측까지도 품겠다라는 지금 제스처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팀 선대위가 지금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이제 D-21일입니다. 3주 딱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가장 많이 파는 것이 지금 한동훈 전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재명을 상대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대선에 임해야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면 본인에게 다음 전당대회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들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대선 승리여야 한다라는 것들을 소속 당원이라면 꼭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도 납득 가능한 모습들이 있어야 당원이 아닌 많은 국민들께서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시고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게 잘 다뤄져야겠다. 그리고 또 신속하게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감정 싸움이나 기싸움 같은 것들 노출시킬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일주일 동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커튼 뒤에서 일어나야 할 일을 공공연하게 확성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력들은 앞으로 좀 자중을 해야겠다. 3주만이라도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것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요구들도 지금 같이 나오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뒷부분에서 다룰 텐데 우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그와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여지를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반응은 아예 달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런 부분들로 감히 연락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다소 강경한 어조로 지금 입장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한번 봐야 될 텐데 뒷부분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한동훈이 김문수를 살렸던 것 아니냐, 이 둘 간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단일화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던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전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선대위 인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데 한 번 더 짚어드리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의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양양자 전 의원,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김용태 의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주요 인선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대위 내부의 직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 계파에 상관없이, 그런 계파를 우린 사실 구분짓지 않습니다. 계파에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했고 윤석열 정부 운영에 기여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새롭게 그 이후에 당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있고 또 지난 총선 때 들어오셨던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미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한 세력으로 함께 섞여서 화합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조금 거두셔도 될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계속 노출시키는 것, 이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 상황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소 기세등등한 모양새를 계속해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1위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저는 이미 확보한 1위라는 이미지를 좀 어필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많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장면들도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의기양양한 태도로 여러 가지 자리에서 연설을 한다거나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부정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는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굉장히 초조해한다거나 짜증이 나 있다거나 뭐 이런 표정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뭔가
조롱하는 표정을 많이 짓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가령 뭐 상대방이 넘어지면 우리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긴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들이 다소 자만할 수도 있는 포인트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 참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몇 월인가? 2월이었나요? 지난 2월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월이었는지 3월이었는지 지금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본인이 나는 중도보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중도보수다라는 그런 현수막까지도 걸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진짜 보수, 이재명이 진짜 보수다라는 취지의 책도 출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라는 아이템 자체를 이재명이 빼앗아가기 위한 시도를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지금 구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보수라는 언어가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되어버린 이유는 사실 우리 당 내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남용되거나 오용되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급기야 기본소득 그리고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던 정말 이거는 공산화 사상이에요. 이런 공산 사상을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주장했던 인물이 급기야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보수라는 단어로 본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문제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선대위에서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위장보수다라는 이야기를 던졌어요. 위장보수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같은 것들을 위장보수다라는 프레이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선대위가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방어만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1위 후보가 지금 이재명이 1위를 달리고 있고 우리가 2위로서 앞으로 1위를 탈환해야 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프레임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더 큰 프레이밍으로 역공을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위장보수라면 너는 진성 좌파라고 한다거나 진성 뭐뭐라고 한다거나 조금 더 공격적인 극좌 세력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전략적인 언어 프레이밍도 앞으로는 구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남발하고 그러면은 기사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사로 노출을 시켜서 국민들께 그런 부분들을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을 해서 왠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도록 하는 게 민주당이 구사하는 프레이밍 수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고 특히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때 당시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이유가 마약 수사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이 그때 나왔어요. 황운하 의원, 지금 조국혁신당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여론 조성의 최전선에 있었고, 근데 결국에 어땠습니까? 마약 수사가 어떻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때 프레이밍 선동이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아시죠? 코카인 지금 또 발견된 거. 어마어마한 양의 코카인이 발견이 됐고 지금 지난번에도 또 마약이 대마류 마약이 또 발견이 됐었죠. 계속해서 지금 미국 FBI와의 공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고 있는데 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문제의식을 삼아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이런 마약 관련해서 수사망을 가지고 있었던 해경이 해체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해경이 해체가 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마약이 점점 이제 유통이 되면서 활개치기 시작했었어요. 황운하 의원은 고작 5배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고작 5배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 증가를 했었고 그런 유통 관련 문제들도 생겼고 이제 마약을 단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생겼고 범죄 조직이 개입하는 문제도 생겼는데 그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도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이건 사회적 문제다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양의 대마류 그리고 코카인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더 큰 문제가 마치 계류지처럼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중간 상인들의 거점이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무역상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동남아 마약 문제,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마약,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마약, 동남아에서 넘어가는 마약, 남미에서 또 넘어오는 마약, 이런 것들의 유통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제가 제기했었던 여러 문제의식이기도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막대한 양의 마약이 한 번에 발견되는 정황들이 나오는 것은, 그것도 입항했을 당시에 포착이 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이야기를 했었고, 초기부터.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굉장히 방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하게 역할을 해야 한 사람인데 그분에게도 계속해서 공격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큰 맥락에서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마약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의식도 저는 아주 주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지금 마약 이슈가 있다 보니까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간첩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었는지 지금 어제 KBS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관광객, 유학생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와도 그냥 호기심에 찍었다라는 말로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 군사시설이라거나 국가안보시설, 기밀시설 같은 것들을 촬영을 하면서 포착이 되고 나면 그냥 호기심에 찍었다라고 불법 드론 촬영을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중국 공안과 소통을 하고 있고, 심지어 조직이 갖추어져 있고,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개입되어 있는 아예 별도의 조직이 있고, 아주 그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국에 부역한 간첩들, 그리고 중국인 간첩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하기 위해서는 간첩법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12월 3일에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뭉갰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간첩법 개정안을 진작 발의했었던 것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에 북한만 처벌하도록, 지금도 아직 북한 관련만 적국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적국은 북한뿐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 간첩들이나 그 관련 세력만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외국으로 확대하게 되면 중국 간첩이든 어느 나라 간첩이든 무슬림 간첩이든 다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 민주당과 민주당에 부역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그런 일부 야당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선에서 반드시 저는 주요하게 다뤄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정국 초기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끌어올라져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이 결국에는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국가 안보적인 이슈라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을 해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위기감과 공포감,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이슈는 마약 카르텔 문제, 그리고 간첩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다. 지금은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가 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요, 이런 문제의식이 어느 순간 삭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삭제가 되어 있으면서 정치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하는 내용들이 너무 주요해지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이 정치인이 누구랑 친한 게 국민들에게 뭐가 중요한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해지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 그리고 원자력 안보 이슈들, 우리의 원전 산업을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원전 산업을 정말 뿌리 끝까지 사실상 짓밟아 놨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을 폐기하고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복구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계속 연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매우 핵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민주당 모 의원도 새만금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공세를 펼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원자력 안보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 안보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지금 대권 주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AI입니다. AI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일종의 기술 유행에 대한 반응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중요해지긴 합니다. 그리고 AI 기술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나경원 의원이 경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 김문수 후보도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견주었을 때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세계 1위 수준의 AI 기술을 구사할 수 있도록 국력을 기울이자라는 것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방향성인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물론 이런 이슈도 중요합니다. AI 관련 이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기술 안보나 산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짚을 경우에는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원자력 산업, 그리고 조선업,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중공업 분야, 전기 관련 분야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중공업 분야에 있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전기 관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친환경이라는 환경파리 세력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좌파 민주당 정당의 이제 좀 이권 관계에 엮여 있는 그런 환경파리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잠식당하고 굉장히 묵살당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와야겠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시장경제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산층이 스스로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것이고, 세금 관련해서도 저는 항상 소득세는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여러 가지 세제 개편에 있어서도 계속 세금을 사실 여러분 늘리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세를 해야 할 부분들은 감세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김문수 후보의 공약 중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과 닿아 있는 부분, 근데 이 삶과 닿아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결정하는 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국가 안보에 대한 기본적 이슈, 마약 관련 문제들, 이런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그리고 또 이런 경제적인 이슈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산업의 활력을 다시 되찾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기술 경쟁력 확보하는 문제들, 그리고 세제 개편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정책인 것이고,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어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일화라는 단어에 김문수 후보가 잡아먹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미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 또한 저는 우리 당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국무총리로서 마지막까지 미국과의 통상 작업이라거나 여러 가지 직무를 끝내고 출마를 한다거나 했어야 할 상황이었다 보니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에 대해서 상호 간에 이제 의견차는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당원들이 의견차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국에 당원들의 선택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되었다면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이재명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3주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일정이죠. 오늘 세 후보 모두 TK 지역에 갔어요. TK 지역에 갔는데 각자 개별 메시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진행을 하니 목이 조금, 네, 물을 좀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구 지역에 내려갔고 TK 지역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장 행보들을 하고 있어요. 가서 경북대학교 학생들도 만나고 현장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전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대구 지역 현장 행보를 하고 있는데 계속 대통령 탈당 출당 관련 질문들이 너무 많이 쏟아졌었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영남 지역 관련해서 공약들에 대해 조금 더 어필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공약들도 조금 이따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출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을 함께 지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 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까지 나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약탈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썼었거든요. 누구보다도 그런 친중친북적인 행보를 보였던 민주당인데 이재명의 공식적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이 저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을 이들이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고요. 그런데 오늘 TK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산업화에 대한 공로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방식대로 했다로 하면 칭송받았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본인이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위험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공로에 대해서 이재명이 직접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이재명이 보여왔던 행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신뢰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런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이들이 우리의 어젠다를 빼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지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당이 어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 진영이 조금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왜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대한민국 산업의 기둥을 다 닦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박정희 정부 기간의 경제발전, 그 눈부신 경제발전의 성과가 없었다면 지금의 G7, G5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의 경제대국이 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공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 제조업, 중공업 분야에 대해서 특히 오랫동안 이제 우리 국가가 먹고 살 수 있는,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들을 사전에 설계해 놓으셨던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해야 한다. 물론 어떠한 일련의 독재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가 말을 따로 별도로 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보다도 성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부분을 이재명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보다 기민한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근데 참 뻔뻔한 것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TK를 찾아가서 왜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를 왜 나에게 안 해주느냐라고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향이 경북 안동이라는 점을 막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매우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우리가 앞으로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원래 민주당은 페미파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페미니스트들을 데리고 선거를 치렀고, 페미니즘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프로파간다 하면서 이것을 본인들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선거에서 특히 동력으로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쪽 진영에서 반페미의 목소리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들이 점점 그 정체성, 그들의 굉장히 부정적인 선명한 정체성을 희석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날카롭게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 희석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이재명의 정체성은 저는 경기동부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례의성 정당을 통해서, 그들은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했었죠. 아무튼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원내에 진입시킨 사람들, 통진당이 후신인 진보당이 지금 의석을 차지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공격해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간첩죄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업, 경제 같은 것들 팔고 있지만 반도체 특별법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업적을 남기고 족적을 남겼는지, 정치적으로 어떠한 업적을 남기고 법안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정체성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에 동의해서 즉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하지 못한다면 그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도 대구에 간 모양입니다. 이 TK에 지금 이준석 대표도 갔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은 지금 의료개혁,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해서 의료인들을 만난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시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이야기들, 그리고 이재명의 여러 가지 박정희 대통령 마케팅 관련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속아서 안 될 뿐만이 아니고 그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본인의 정체성은 간첩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한 것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양국관리법, 노란봉투법, 그들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본인들의 국회 과반의 권력을 이용해서 통과시켰던 그러한 사회주의적인 법안들이 그들의 핵심 정체성인 것이다. 라는 점을 한 번 더 인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질문들,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정체성이 CS에야 하자. 중국 양안 문제 우리가 뭐하러 끼어드냐. CS에나 하면 되지. 그런 이야기 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아마 지난 대선 때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정치성 그겁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이제 노골적으로 좌파 성향을 드러내는 모 역사 강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왜 친중 세력이 아니라는 말은 하지 못하느냐 라는 답답함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체성은 그들이 절대로 이 해명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굉장히 이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저한테도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데, 홍준표 전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지자분들의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행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홍준표 전 시장이 은퇴를 하신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는 2017년 때 청년들이 또 많이 지지를 했었고,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지지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그가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온 사람이다라는 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유명한 연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에 대한 연설을 했었던 것들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굉장히 청년들이 그 은퇴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들이 조금 실망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홍준표 전 시장 본인의 어떠한 의지나 의사표현은 아니었지만, 지금 관련해서 참모라고 분류되고 있는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캠프,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근데 그것도 민주당에서는 영입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발언에 논란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또 철회가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은퇴를 한 홍준표 시장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또 대선을 준비하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의 이름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민주당에 의해서 소비가 되는 상황은 저는 마이너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홍준표 시장 본인께도 좋지 않은 결과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 모임 같은 경우에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선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그 내용이 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깊이 보니까요. 이게 이현주 민주당 의원, 우리 당에 잠시 왔다가 나갔었던 이현주 의원이 지금 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통제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사실상 홍준표 후보께서는 은퇴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지자 그룹이라거나 이렇게 참모들이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별도의 입장은 없으신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또 여기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려되는 상황은, 지금 이재명이 공식 글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용을 해서 본인들이
어떠한 좌편향적인 성향을 굉장히 유연하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지금 이념을 넘어서 우리가 정책을 얘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재명이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전략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은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에 이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일어날 일은 간첩법은 절대 우리가 개정도 할 수 없을 거고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도 할 수 없을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양곡관리법, 노랑봉투법 전부 다 날치기로 통과 다 될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수행하는 것 말고는 그들이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다. 여러분, 정말 많은 악법들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카카오톡 검열하겠다고 했었죠? 민주파출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당에서 조직 하나 만들어서 파출소? 경찰 사칭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사회 안에 국민들을 길들이는 행동을 민주당이랑 저쪽 진영의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사실 우한폐렴, 우한 코로나 당시에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정말 감시사회의 체험판 같은 느낌과도 같았거든요. 몇 번 맞았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고, 출입할 때 예방접종을 몇 번 했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거나, 횟수를 보여줘야 된다거나, 그리고 테이블에 3명이 앉든 4명이 앉든 5명이 앉든 사실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테이블에 앉는 인원수까지 정해줘서 서로서로 감시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갈 때 예방접종에 대한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만들고, 지하철에 카드 찍을 때마다 그 소리가 났어요.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계속 세뇌하는 듯한 이야기들 나왔고, 헬스장 시간 통제만 했습니까? 헬스장에서 틀 수 있는 음악의 템포와 박자까지 정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냥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뭐 어떻다라기보다는 그 인물이 상징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 인물이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십시오. 거부권 없이 그냥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들 다 통과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고 그들 마음대로 법을 주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재부의 예상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지고 오겠다고 한 것 자체도 이들이 지금 입법부와 사법부를 이건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행정부까지 완전히 소나기에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을,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이해를 하시고 저는 대선 과정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누가 누구랑 친하다더라, 누구가 뭐 함께 한다더라,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저는 이런 정체성, 그리고 이들이 당선됐을 경우에 통과될 만한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들이나 뭐 참모들이 이재명을 지지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이라거나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데, 저는 홍준표 전 시장과 어떠한 직접적 인연이 없었죠. 공적으로도 인연이 없었는데, 그냥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들의 이런 행위가 홍준표 후보에게는 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자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근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불신이 큰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지지층에서는 그런 불신이 큰 것 같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가 된 상황이죠.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는 이 단일화라는 단어가 항상 선거철이면 튀어나오는 단어잖아요. 지난 대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봤던 장면들이, 그때는 저희가 후보가 확정되고 약 100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00일간의 시간 동안 선거운동, 100일간의 시간 동안 선거운동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왔었는데, 마지막 선거 정말 막바지에 그때 당시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었죠. 단일화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삼고초려까지 하시고 찾아가시고 손 잡아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화합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선거 막판에 단일화를 이뤘었고, 그 단일화를 해서 정말 그때 사실 지지율이 저조했어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일화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뭐 그때 당시에 뭐 10%까지도 갈 차이로도 이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만행에 대해서도 정말 정확하게 지적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던 사람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나 인지도나 영향력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재명과 우리가 그때 당시 비교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세레머니 같은 것들, 이제 선거 유세장에서 어퍼컷 세레머니 같은 것들을 해서 조금 이슈가 됐었잖아요. 굉장히 스트롱맨의 이미지를 보여줬고, 그때 당시에 필요했었던 그런 이미지에 딱 부합을 했었기 때문에 이슈가 되니까 이재명이 따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 뭐 송판 격파 뭐 이런 거 한다고 하고 따라하고, 그렇게 하다가 뭐 발차기 같은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히려 조롱거리밖에 되질 못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워낙 이게,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뭐 가령 여가부 폐지라거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한미 관계 정상화라거나, 그리고 지금 북핵 관련 이슈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원자력 산업을 복구하겠다라는 것들, 탈원전 폐기 같은 것들,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때 주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전략적 우위에도 있었고 선명성이나 정체성이 굉장히 강력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력하고 압도적으로 우리가 기세를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찾아가셔서 손도 잡아주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죠. 그렇게 하고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까지 맡는 상황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만큼의 배려를 제공을 하면서 단일화를 했는데,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1%가 되지 않는 차이로 우리가 당선이 됐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단일화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특히 선거철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당내 경선에서는 단일화가 아주 초기에 이루어졌으면 보다 용이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후보가 확정되어서 레이스를 뛰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당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5%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선대위 측에서도 나왔나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인터뷰에서도 우호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이기도 하죠. 이게 단일화라는 과정이. 그때 당시에는 결국에 안철수 후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오늘 이준석 후보의 주요한 발언들을 한번 보면, 국민의힘과 손잡으면 과반을 못 넘는다.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 전혀 없다.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에게 연락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양두구육이라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사용을 했었던 언어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앞으로 이런 포지션 세팅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만 이런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전략적으로 소모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몇 달 동안 쌓아왔던 어젠다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하게 된 이유들 중에 가장 주요한 배경은 인물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더라 그 이야기로 우리가 탄핵을 반대하셨던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들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지금 중국 간첩 이슈라거나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이라거나 마약 카르텔 문제라거나 간첩법 개정안이라거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핵개발 문제라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관련 문제들, 원자력 산업이나 이런 산업 복구 문제들이라거나, 기술 안보 이슈라거나, 그리고 경제 관련 문제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주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이번 레이스를 뜀에 있어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단일화라는 단어 하나로 김문수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단일화가 되어서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기를 봐서 적절히, 정말 이미 저는 글쎄요, 커튼 뒤에서 이미 논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단일화를 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3주밖에 없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논쟁거리에 과도하게 소모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우려 의견입니다. 우려 의견인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이루어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매우 섬세하고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감정이 상한다거나 뭐 정말 욕설이나 협박 같은 것들을 하는 지경으로 극한의 대립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냥 단일화를 요구했을 뿐인데 너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라고 하면서 뭐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소비할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통과시키고 있는 악법들 그냥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은 거부권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김문수 후보가 경선 당시 인터뷰부터 빅텐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 빅텐트 이야기도 많이 했고 단일화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선대위 구성에 뭐 한동훈 전 후보가 함께하지 않는다거나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더 이상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를 해서 참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것도 저도 참 곤란합니다. 곤란할 지경이지만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과연 지금 나라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한다면 전당대회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고의적인 발언들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것은 이 정도 내용이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또 미리 좀 받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댓글들도 한번 남은 시간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 댓글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민노총 문제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에서 핵심으로 다뤘었던 것이 그런 강성 귀족 노조의 고용세습 문제. 그거는 불공정이잖아요. 취업에서의 불공정 이슈를 깨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어필 포인트로 가지고 가야 정권 연장에 대한 여론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포지션 세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계승할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젠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보다는 정책 어젠다 위주로 이미 정책 어젠다들 우리가 몇 달 동안 가지고 끌고 왔던 이야기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분들께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거기서 크게 어긋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슈들을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수가 이번에 꼭 이겨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민주당을 심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준석 후보,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의 입장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후보 측에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이나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 관계는 잘 풀어나가야 되는 거라서 결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당에서도 선대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총선이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 본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전에 질문 들어왔었던 내용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안에 거의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댓글로 별도의 내용이 없으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죠. 내가 대통령 되면 코스피 뭐 3천 간다. 최근에는 뭐 5천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농업 기본소득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돈 뿌리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돈이 누구 돈이죠? 국민 세금입니다. 그 세금 가지고 본인들이 나눠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지만 결국 그만큼 더 많이 빼앗아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돈 뺏어가서 뺏어간 돈보다 적은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런 꼴을 우리가 또 당해야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들이 선거철마다 코로나 지원금 갑자기 뿌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이 피땀 흘려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만든 돈을 가지고 본인들이 생색을 내는 것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해온 과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하면서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 자체가 결국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국민 세금 가지고 포퓰리즘 장사하는 것. 근데 그런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식의 시도가 전국 단위로 절대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먹사니즘 하다가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뭐 다른 이야기도 하던데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저는 이재명을 절대 선택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보다 중요한 것이 원칙에 대한 문제이고 때로는 원칙보다 중요한 것이 실용에 대한 문제인데 실용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서라도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젠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 나라가 지금 잘 되기 위해선 선진강국, 홍준표 시장도 이야기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진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시장 경제 가치의 복구입니다. 지금 많이 훼손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운동권 관련 경력이 있다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추도사는 한번 들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스스로 삶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이슈는 여기까지이고요. 처음으로 아트TV에서 혼자 진행을 해서 다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 장예찬의 정치펀치로 화요일 2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만병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소 백신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